10분 잘 쉬었죠? 아, 10분 이상 쉬지를 못했어요. 10분 이상 쉬지 못했어. 오늘 이제 쌤이 밤 촬영이에요, 오늘. 낮에 사문 촬영이 있었고, 오늘 밤에 정법 촬영이라 가지고, 선생님 지금 내일 6강을 찍는 건데, 지금 현재 5번째잖아, 맞지? 우리 이제 2개 찍으면 끝이네. 입술 텄나요? 네. 지금 큰 거 보이니, 혹시 너네? 입술 튼 게? 네, 지금 그런 거 피곤하다는 얘기긴 한데, 쌤이 요즘 이제 잠을 굉장히 줄여서 진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자가면서 강의 준비도 하고, 네, 이런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에 막 4강, 오늘 6강 촬영하고 있죠. 어제는 4강 촬영했고, 그저께 2개 촬영하고. 자, 2, 4, 6, 내일은 8개 촬영. 내일은 8개 촬영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촬영도 새벽에 끝날 것 같아요. 지금이 11시 40분 좀 넘었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가니? 새벽에 끝나나? 네, 좀 그렇습니다. 새벽에 끝나는 거, 물론 새벽에 밖에 공해줘요. 그래서 계속, 아까 낮에도 그랬는데, 재난점 문자 그거 오더라고. 맞지? 눈비 많이 온다고. 결빙되니까 조심하라고. 쌤이 있잖아. 오전 촬영을 잘 안 해요. 내가. 오전에 촬영하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더 이상한 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전 촬영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쌤 옛날에는 막 중등 역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쌤이 중등보다 고등 강의를 훨씬 많이 하죠. 네. 지금 모의고사 해설도 찍어야 돼. 그 모의고사 이제 내신 대입 모의고사 강의가 또 준비 중에 있어서 그것도 해설 찍어가지고 올리고 해야 되는데, 네, 일은 버려놓고, 네, 처리하기가 막상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과 그래도 같이 달리고 있으니까 정말 좋다, 맞지? 안 그래? 그러니 안 그래? 그러니 안 그러니? 그렇다고 해야 돼, 알겠지? 왜냐, 오늘 선거 문제 푸는 거와 동시에 또 뭐도 있냐면 추가 자료 분석 봐봐. 추가 자료 쌤이 5페이지까지 넣었지. 이거 너네 다 계산 연습하라고 쌤이 이렇게 넣어놓은 거야. 같이 계산 연습할 거야. 걱정 마. 너도 해야 되는데 쌤이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주제 선거 2입니다. 선거 2. 선거구 제도. 이번 시간에 달릴 수 있으면 최대한 달릴 거예요. 알겠지? 최대한 달릴 거야. 빨간색으로 1번 소선거구제. 자, 소선거구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 안에서 한 명의 대표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1번 의미.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배출하는 것. 이게 무엇이다? 소선거구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선거구제 2번 특징을 보도록 할까요? 소선거구제의 특징. 자,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데 그 한 명이 다수당, 그러니까 즉 다수당이라는 거는 그 전에도 그 당이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잖아. 즉 전에도,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당일수록 더 많이 뽑힐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수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다수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무엇을 촉진하냐면 양당제를 촉진한다. 양당제. 왜? 점점 가면 갈수록 다수당에게 몰리는 형태잖아. 사실 우리나라 지금 소선거구제고요. 여러분들 선거했다 하면 보통은 저번 총선을 예로 들어볼까요? 투게더 민주당이나 또는 국민의 파워. 얘가 굉장히 많이 갔죠, 그래도. 물론 투게더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져가긴 했으나 국민의 파워도 솔직히 많은 의석을 가져간 거예요.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 300석 내에서는. 그렇지, 맞지. 그래서 점점 양당제를 촉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4.15 총선 당시에 정당만 50개 있었는데 정작 우리가 기억하는 정당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 되죠. 투게더 민주당, 국민의 파워, 그 다음에 저스티스당. 한 요 3개 정도 떠오르죠, 너네. 그것도 사실 저스티스당도 잘 안 떠오른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냥 투게더, 그리고 파워, 요거 2개만 떠오르지. 맞지? 그래서 점차 양당제를 촉진한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선거구제 장점. 한번 장점.
자, 소선거구제는 어떤 장점을 띠고 있을까요? 자, A.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A. 다수당에 유리하다. 다수당에 유리하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수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는 즉 군소정당들이죠. 이런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 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정국 안정에 기여하겠죠. 그래서 화살표 정국 안정에 기여. 그 다음 B. 선거구당 후보수가 적어요. 후보자 수라고 할게요. 후보자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는데 용이하고요. 또 선거구가 작다 보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기도 쉽죠. 그래서 그거를 노란색으로 쓸게요. C. 왜냐면 이 표현이 평가원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역적 범위 축소. 지역적 범위 축소. 지금은 내 머리가 다 가리고 있지만은 비켜드릴게요. 지역적 범위 축소. 지역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범위가 작다 보니까 또 후보자 수도 적다 보니 선거 관리에 용이하게 좋으신. 그래서 선거 관리 새걸 좀 꺼내볼게요. 선거 관리, 선거 감시, 그리고 선거 통제에 용이하겠습니다. 맞지? 그에 비해 4번. 여기서 잘 안 나오네. 4번 다시 쓸게요. 4번. 단점도 있겠지. 물론 모든 제도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빨간색. A. 사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사표. 죽은 표란 뜻이야. 즉 흰색으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않는 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않는 표인 사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만 선출하니까 그 나머지 대표자들이 받은 나머지 후보자죠. 나머지 후보자들이 받은 이 표의 가치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않는 표들, 즉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그 아래 한 줄을 아까 쌤이 말한 걸 적어볼게요. 여러 후보 중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한 명만 즉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옛날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총선 때 2명의 후보자가 진짜 박빙이었어. 거의 3표 차이였나 그랬어. 한 명이 16,675표를 받고 한 명이 16,672표를 받았어. 근데 누가 이겼을까? 16,675표를 받은 사람이 이겨요. 왜? 소선거구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맞지?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배출하는데 여러 후보 중 딱 한 명만 당선시키니까. 그러면 그 16,672표는 사표 처리돼 버린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B.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이 불일치할 확률이 높아요. 의석률이 불일치합니다. 높아요. 많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과대 대표,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땡땡 노란색으로 적을게.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흰색으로 적을게. 미안해. 오늘 왜 이러지? 자,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기억, 이응 갈게요. 기억의 과대대표, 이응의 과소대표. 자, 지금 나오는 과대대표와 과소대표를 꼭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자, 참고로 득표율과 의석률도 물어본 친구가 있어 설명해 주자면, 득표율은 전체 득표수분에 해당 정당이 득표한 수 곱하기 100을 한 거. 의석률은 전체 의석수분에 해당 정당이 얻은 의석수 곱하기 100을 한 게 의석률이에요. 자, 과대대표는 흰색. 자, 득표율과 의석률이 있으면은 여기 좀 살짝 띄어놔. 쌤이 여기다 더 뭐 적을 거야. 과소대표도 마찬가지로 득표율과 의석률이 있겠지. 자, 과대대표는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무엇이 더 높은 거? 빨간색으로 의석률이 더 높은 거. 이걸 과대대표라고 하고요. 과소대표는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득표율이 많은 걸 의미합니다. 자, 이런 과대대표랑 과소대표의 문제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쌤이랑 언제 봤냐면 국가기관 초과 문제 풀이할 때 이 과대대표, 과소대표, 득표율, 의석률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언급을 잠깐 했죠. 과대대표, 과소대표. 그 다음에 C. 군소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땡땡 다양한 민이 봐요.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민의라 줄여서 부르겠다 했습니다. 다양한 민의 반영이 곤란하다. 자, 그럼 소선거구제 한 번 딱 썼어요. 소선거구제 딱 썼어. 그럼 소선거구제 나랑 복습을 하고 가야지. 이거 왜 쌤이 이번 시간에 복습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야. 알겠지? 자, 쌤 파란색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사문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자, 선생님의 파란 펜을 아는 친구들 알 거예요. 빨간 펜이 아니라 파란 펜. 자, 가보도록 합시다. 나랑 같이 복습을 하는 거야. 자,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자? 한 명의 대표자에서 배출하는 거야. 다수당의 후보자 당선 가능성이 높고 무슨 제도를 촉진해? 양당제를 촉진해. 자, 어떤 당 유리해? 소수당의 다수당의 유리해. 그리고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자,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많아 적어?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 파악에 용이하고, 자, 어떤 범위가 축소? 지역적 범위가 축소돼서 선거관리, 감시, 통제에 용이하다 했어. 자, 그 다음 단점은 무엇이 많이 발생돼?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않는 편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여러 후보 중 한 명만 당선시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 안 된다?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왜 안 지워줘?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불일치가 높아요. 불일치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자, 과대대표는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뭐가 높은 거? 의석률이 높은 거. 과소대표는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득표율이 높은 거야. 그리고 군소정당의 후보자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가 곤란해요. 알겠지? 지금 이렇게 너무 잘 보인다. 좀 더 치워볼게. 안 보이게. 내가 최대한 못 보게. 이런 줄 안 보이지? 오케이. 됐어. 맞춰보자. 자, 빈칸으로 한번 우리가 그냥 보고 말해보고, 그 다음에 파란색 펜, 파란색 펜별로 한번 더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아, 2명 이상을 뽑아. 한 명만 뽑는 제도야. 다수당 한 명이 대표자를 배출하는 선거구 제도야. 다수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 무슨 제도를 촉진해? 양당제, 다당제? 양당제를 촉진해. 장점. 무엇에 유리해? 누구에 유리해? 다수당에게 유리하지. 소수당에게 유리한 게 아니야. 그리고 무엇의 난립을 방지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시킨다. 그래서 정보감정에 기여한다.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는 데 용이해요.
막 한 선거구에 후보자가 막 12명, 13명 나오면 몰라요. 누가 누군지. 누구의 공약이 좀 더 좋은지, 누구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더 좋은지 이거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감시, 통제 용이한 이유는 지역적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점 첫 번째,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않는 표인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왜요? 여러 후보 중에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여러 후보 중에 몇 명?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이 불일치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 과대대표, 과소대표 문제가 발생한다. 자, 과대대표는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뭐가 더 높아요? 그렇지, 의석률이 높은 케이스. 과소대표는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득표율이 높은 케이스다. 자, 군소정당의 후보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나랑 파란펜으로 채워볼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넌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몇 명만? 한 명의 대표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자, 특징. 다수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정당제도? 그렇지, 양당제를 촉진한다. 양당제를 촉진한다. 자, 장점은 어디에? 그렇지, 다수당에 유리하고요. 무엇의 난입을 방지한다? 군소정당의 난입을 방지한다. 그래서 정부관제에 기여한다. 자,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 파악에 용이하고요. 무엇이 축소되어서? 그렇지, 지역적 범위가 축소되어서 선거관리, 감시, 통제에 용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않는 표인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자 중에 한 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였고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 그렇지, 과대 대표 그리고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대 대표 문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의석률이 높은 경우고요. 소 대표 문제는 득표율과 의석률 중에 득표율이 높은 쪽입니다. 군소정당과 후보자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데 곤란합니다. 알겠지? 괜찮지? 그럼 우리 이제 2번으로 가자. 중대 선거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그대로 우리 잎을 차려서 빨간색으로 2번 출발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2번 그리고 중간점 대 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이르는 말이에요. 1번 의미, 한 선거구에서 몇 명 이상? 그렇지, 한 명 이상은 안 되겠지. 2명 이상.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대표를 선출. 자, 특징. 자, 아까 소선거구제가 다수당에 유리하고 군소정당의 난입 가능성을 방지한다면은 이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군소정당이 후보자가 의회에 진출하는 게 높아요. 적어볼게요. 빨간색으로 적을래. 이거는 군소정당 후보자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다.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권자의 아래줄에 유권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래서 무슨지를 촉진한다? 다당제를 촉진한다. 다당제를 촉진한다. 그럼 역시나 이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겠죠. 중대선거구제의 장점. 빨간색으로 A.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사표가 적게 발생하겠죠. 사표가 적게 발생. 그 다음에 B. 선거운동 과열이 감소하겠죠. B. 흰색으로 할게요. 선거운동 과열 감소.
왜요? 야, 후보자는 많지? 그 후보자 중에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에 과열되지 않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통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요. 즉, 다양한 민의를 반영한다. 그럼 이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은 무엇일까? 동그라미 4번. 단점. 우선 첫 번째. 빨간색으로 A. 선거구당 후보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유권자가 후보자 파악 힘듦. 그렇죠. 선거구당 후보자 수가 막 12명, 13명인데 뭘 어떻게 그거 다 찾아봐야 맞지? 힘들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계속 이어서 B, 노란색으로 적혀요. 노란색으로 B. 지역적 범위 확장. 아까는 지역적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여기서는 지역적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를 관리하는 데 입장에서는 힘들겠죠. 맞지? 그래서 선거 관리가 힘들고 선거 비용이 증가한다. 선거 비용이 증가한다. 왜? 선거구가 뭐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선거구 수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 근데 그 선거구 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많은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약간 적으면 필기하면서 느껴지는 거 있지 않니? 그치?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이 약간 반대.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중대선거구제의 단점이 되고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이 소선거구제의 단점이 되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C.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높아요.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의 뜻은 지금 무슨 말이니? 전국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해질 수 있다. 잠깐만. 뭐지? 내가 아까 뭘 본 거지? 잠깐 T. 빨간색으로. 받은 표에 대한 가치. 받은 표에 대한 가치와 차등 문제. 뭐라고 바꿀게요. 받은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중대선거구제 예를 들어 뭐 4명 정도의 대표를 선출한다 해보자.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 다음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뭐지? 수석, 차석. 그 다음 쭉쭉 내려갔잖아, 맞지? 1등, 2등, 3등, 4등까지 끊을 거야. 근데 1등이 받은 점수랑 4등이 받은 점수가 같아, 얘들아. 자, 다시 한번 너네 성적을 받았어. 정규 석차를 내봤어. 1등, 2등, 3등, 4등, 5등 쭉 내려가지. 4등까지 커트라인 끊을 거야. 1등이 받은 점수랑 4등이 받은 점수가 같아요. 달라요. 이 말이에요. 받은 표에 대한 가치. 야, 나는 이만큼의 표를 받았는데 너는 이만큼의 표를 받고도 됐네? 나는 이만큼의 표를 받고 가장 많은 표를 받고 대표가 됐는데 너는 가장 많은 것도 아닌데 이 정도의 표를 받고 대표가 된다고? 즉,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것은 노란색으로 표의 등가성의 원리를 위배한다. 원리 위배. 이렇게 하면 이제 선거구제 끝이에요. 근데 요거는 마찬가지로 나랑 복습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지. 복습 열심히 해야 돼. 이 파트는 복습 진짜 죽어라 해야 된다. 알겠지? 빈칸 들어오면서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 이상?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 자, 군소정당의 후보자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고요. 유권자의 선택폭도 늘어났고 무슨제 다당제를 촉진한다. 무엇이 적게 발생해? 사표가 적게 발생해. 선거운동 과열이 감소해. 군소정당의 의회가 진출하면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단점. 선거보다 후보자 수가 많아. 그래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힘들고 무엇이 확장돼? 지역적 범위가 확장돼서 선거 관리가 힘들고 선거 비용이 증가해. 그 다음에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전국이 불안정해져. 그리고 요거 중에 이건 다 지운다. 받은 표에 대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라고? 받은 표에 대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표의 무슨성의 원리를 위배해 표의 분가성의 원리에 위배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고 군소정당인 후보자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고요. 유권자의 선택폭이 또 높죠. 왜?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를 촉진하더라. 장점. 무엇이 적게 발생해?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않는 표인 사표가 적게 발생하고 선거운동이 과열되지 않아요. 즉 선거운동 과열이 감소되고요. 군소정당 의회를 진출함으로써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단점. 선거보다 후보자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 지역적 범위가 확장되면서 선거 관리가 힘들고 선거 비용이 증가했어요. 이 선거 비용. 국가 세금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맞지? 세 번째. 군소정당이 날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전국이 불안정해져요. 마지막 이거. 받은 표에 대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표의 무슨성의 원리를 위배한다? 등가성의 원리를 위배된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파란색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결정 방식 필기로 넘어갈게요. 알겠지? 파란색 꺼내고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광펜 칠 수 있으면 형광펜 치면 좋아요. 자, 한 선거구제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군소정당 후보자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고요. 유권자의 선택폭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제가 아닌 무슨 제? 다당제를 촉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점 무엇이?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선거운동 과열이 감소된다.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통해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이거는 좋은 거야. 근데 선거보다 후보자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두 번째, 선거 관리가 힘들고 선거 비용이 늘어나. 뭐에 때문에? 지역적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국이 불안정해지더라. 그 다음에 이거 고리로 적어줘야 돼. 받은 표에 대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것은 표의 무슨성의 원리를 위배한다? 표의 등가성의 원리를 위배한다. 맞지? 그러니까 채우면 정말 잘한 거. 그럼 우리 지우고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래요? 그 다음 페이지. 필기 노트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너네가 이거까지 다 배우고 대표 결정, 그러니까 이거까지 다 배우고 나서 너네가 이제 선거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어. 알겠지? 주제 선거 3 대표 결정 방식 빨간색으로 1 다수 대표제 선생님 옛날 교육과정에는 원래 다수 대표제 말고 소수 대표제도 있었거든. 근데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소수 대표제는 빠졌습니다. 자, 그럼 다수 대표제 1번 의미. 자, 선거군의 여러 후보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거야. 다수 득표자 당선. 그래서 이거는 즉 노란색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 거죠.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게 궁금해야지 너네는. 그러니까 그 다수 득표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금도 두 개로 나뉠 거야. 자, 빨간색은 노란색으로 할까? 노란색 2번 단순 괄호 열고 상대 괄호 닫고 다수 대표제. 단순 다수 대표제야. 또는 상대 다수 대표제. A
A 하기 전에 A 가볼게요. A 최다 득표시 당선. 자, 가장 최다 득표자가 당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선거구제랑 연결됩니다. 소선거구제. 그래서 소선거구제에 단순다수 대표자 적용이 되면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B, 득표 순서에 따라 일정, 자, 득표 순서, 여자 설명이 좀 쉽지? 쉽게 쓰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 2번, 1등, 2등, 3등, 4등 했는데 4등에서 끊어버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득표 순서에 따라 일정 수의 후보자 당선.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중대선거구제랑 연결이 되지. 왜 소선거구제는 한 명을 뽑으면 되니까 최다 득표제. 그리고 최다 득표하는 단순다수 대표제. 또 요거는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중대선거구제라고 적어볼게요. 중대선거구제. C 그럼 얘네 특징 C. 특징 첫 번째, 당선자의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당선자의 대표성이 떨어져요. 이 특징은 주로 여기 득표 순서에 따라 일정 수의 후보자가 당선되는데 해당이 됩니다. 맞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자의 대표성은 유지가 될 수 있겠어. 그리고 사표가 많이 발생해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여기 소선거구제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 혹시 쌤이 이렇게 적어놓고 헷갈리겠다 싶으면은 파란펜 넣어줘. 파란펜. 헷갈리겠다 싶으면 이렇게 좀 이어놔. 이거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너네가 봤을 때 이해하기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선거 운영이 용이하다. 쌤이 이렇게밖에 적을 수 없는 이유는 줄 수가 안 맞아서 그래. 왜냐면 쌤이 그걸 다 적으려면은 줄 수가 오버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절대다수 대표제. 자, 너네 헷갈리는 게 절대다수 대표제랑 단순다수 대표제 두 번째 요거 B. 요거를 헷갈려요. 그래서 요걸 딱 잡고 가보자. 자, 1번이 아니라 A지. A 의미. 자, 절대다수 대표제는 뭐냐면은, 자, 후보자가 일정 득표 비율, 그러니까 일정 비율의 득표를 받아. 즉, 일정 비율의 득표를 딱 했을 때, 그때 당선되는 거야. 그래서 적어보자. 후보자가 일정 비율 이상 득표 시 당선. 후보자가 일정 비율 이상 득표 시 당선된다. B. 특징. 그렇다면 당연히 이 단순다수 대표자와 달리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죠. 그와 동시에 사표도 적을 거야. 맞지? 사표도 적게 발생하고. 근데 그 대신에 선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복잡해요. 왜? 사표를 적게 하려면은 모든 표를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통용이 돼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영이 복잡하다. 그럼 이 절대다수 대표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자, 빨간색으로 C. 아니, 노란색으로 하자. 노란색으로 C. 첫 번째, 결선 투표제입니다. 결선 투표제.
자, 1차 투표를 했을 때, 1차 투표를 했는데,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정 기준을 채우지 못했을 때, 즉, 불충족했을 때 시행합니다. 단 이 결선 투표제 빨간색으로 가로치지 말고 그냥 바로 적을게요. 단 1차 투표에서 자, 결선 투표의 경우는 1차 투표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2명. 그래서 보통은 이런 표를 써요. 1차 투표에서 일정 득표율. 내가 있잖아. 절대다수 득표율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해야 된다고. 이 일정 비율 이상 득표자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정 비율 이상 득표 후보자. 이상 득표 후보자가 대상. 결선 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를 한 후보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1차 투표에서 이만큼 나왔어. 예를 들어 충족되면 상관이 없는데 불충족됐을 때 하는 거냐 결선 투표제는. 그래서 2차 투표를 했어. 그래서 최종을 고르는 거죠. 만약에 2차 투표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3차 투표까지 가긴 갑니다만은 대부분 다 2차 투표에서 끝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D. 이게 너네 뭐냐 좀 제일 나쁠까요? D가 선호 투표제.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써는 아이들 쌤이 좀 많이 봤어요. 선호 투표제. 선호 투표제는 쉽게 생각하면 선호 순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후보자가 4명 나왔다 치자. 후보자가 4명 나왔으면은 그 4명을 딱 보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매기는 거야. 그래서 기억 1순위 표를 얻은 과반 득표자가 있다. 과반 득표자. 그 1순위 표를 과반 이상으로 받은 득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 뭐예요? 바로 당선되겠죠. 맞지?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야. 근데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그래서 적어봐. 1순위는 1순위 표를 얻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여기는 내가 문제잖아, 맞지?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수가 가장 이런 표현 쓰면 좀 이게 쉬우려나? 수가 가장 적은 후보가 탈락돼요. 수가 가장 적은 후보가 탈락돼요. 즉, 1순위표가 가장 적은 후보자가 탈락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탈락된 후보의 표를 사표 처리해버리면 안 되잖아, 맞지? 얘네 사표가 적다며. 그럼 그 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아래 또 적을게요. 단, 탈락된 후보자의, 이거 좀 길다. 탈락된 후보자의 1순위 표는,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1순위를 찍었지. 1순위 찍은 표들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유권자의 2순위. 그러니까, 스펙인가에서 이거야. 자, 내가 A라는 사람에게는 3순위를 줬고, B라는 사람에게 1순위를 줬다고 해보자. 근데, B가 아웃이 돼버렸네. 뭐라고? B가 아웃이 돼버렸어. 왜? 1순위 수가 가장 적었대. 그러면은 내가 B를 선택했잖아. B를 1순위로. 그러면은 2순위로 선택한 사람한테 내가 B를 선택한 표가 가는 거야. 즉 내가 쉽게 설명해줄게. 내가 왜냐면 이거를 나도 맨 처음 배울 때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라서 너네가 좀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 자, A, B, C, D라는 후보가 있어. 나는 이제 순서로 매길 거야. 1, 2,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매기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매겼습니다. 자, B가 B 1순위예요. 근데 선거를 했더니 1순위 표를 얻은 과반 득표자가 없었어.
그래서 수가 가장 적은 애를 봤더니 B가 가장 적었던 거야. 그럼 B가 아웃이 됐어. 그럼 B 1순위표 이거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 표를 유권자의 그럼 저거 설명해줄게. 유권자의 2순위표에 분배됩니다. 즉 무엇이다? 이 표가 A의 2순위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A는 어떤 직위를 가지게 되나요? A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은 A가 이제 그 1순위 표를 가져간 거니까 1과 2의 직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건가? 뭐 그러겠죠. 알겠지? 그럼 만약에 A도 없어지면 이제 그걸 D가 가져가고 뭐 D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겠죠. 나중에. 그래서 2순위 표에 분배한다는 거. 요 선호투표제 이런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추가 참고 자료 보면은 쌤이 7번 자료 뭐요? 그 7번 자료. 세 번째 페이지 7번 자료. 거기 쌤이 선호투표제 가는 걸 넣어놨어. 그래서 좀 이따가 쌤이 추가 자료 볼 때 설명해 줄게. 한 번 더. 알겠지? 자, 그러면 요게 다수대표제. 자, 다수대표제는, 자, 다시 한번. 다수대표제는 단순다수대표제랑 절대다수대표제가 있는데, 단순다수대표제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을 소선구제라고 관련되어 있고, 득표 순서에 따라 일정 컷 내버리는 거예요, 컷. 비율 아니야. 일정 수야. 수랑 비율 헷갈리면 안 돼. 일정 수로 컷 내서 그 위에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거랑 즉 중대선거구제랑 연결되겠지.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고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선거 운영에 용이합니다. 그에 비해 절대다수 투표제는 당선자의 투표성이 높고 사표가 낮고 선거 운영이 복잡하다. 자, 절대다수 대표제는 결선투표제랑 선호투표제로 나뉘는데 결선투표제는 일자투표 그리고 일정 기준 그러니까 이거야. 1차 투표를 했어? 근데 일정 기준을 미치지 못했네? 그럴 경우에 네, 2차로 가는 거예요. 그냥 2차로. 그래서 1차 투표에서 일정 비율 이상 득표 후보자가 대상이 되는 거지. 당연한 얘기지. 자, 선호 투표제는 선호 순위를 표시하는 거야. 1순위표를 얻은 과반 투표자가 있으면 당연히 당선. 없으면 1순위표가 가장 적은 후보가 탈락되는데 단 탈락된 후보자의 1순위 표는 유권자의 2순위표에 분배되는 게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선거 통계 분석 할 거거든요. 그 표 있어요. 선호투표제 쌤이 문제 넣어놨어요. 그거 볼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2번. 큰 2번 비례대표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말이 많았죠. 재작년 12월이죠. 2019년 12월에 말이 되게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비례대표제. 벌이대표제 아니야. 비례대표제. 드립치라는 게 아니라 혹시나 쌤 이렇게 적었는데 내가 벌하고 적을까 봐. 걱정. 괜히 높아지면 하는 말입니다. 자, 비례대표제 1번 의미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비례라는 말을 빼먹긴 했는데 뭐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찜찜한 명사에 비례하여 넣어도 됩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2번 장점. 자, 비례대표제가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비례대표제를 가지고만 선거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우선 A. 사표, A로 할게 그냥 힌트로. 사표 발생 최소화. 그러겠지. 아무래도 그 내가 찍은 표가 그대로 정당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정당에 그냥 이런 거예요. 그 내가 픽한 정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득표율과 의석률이 최대 일치예요. 당연하지. 득표율과 의석률의 최대 일치. 그러면 최대 차이 나는 거는 뭐예요? 그렇지. 여러분들 떠올려야 돼요.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자 소선거구제. 요 둘의 관계에서. 둘이 만났을 때 제일 심해져요. 그나마 좀 나은 게 소선거구제랑 단순다수 대표제 중에 두 번째 B의 경우. 최다 득표랑 만날 경우 제일 심해집니다. 그 다음인 게 이제 절대다수 대표제겠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P.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지지 세력에 비례하여 반영된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 비례대표제는 너네가 정당을 어떻게든 정당의 투표를 하는 거잖아. 정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조 정치를 갖고 있을 거고 그거에 관련 보고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사들이 우리 의사들이 지지 세력에 비례하여 반영이 되겠지. 세 번째 C.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커져요. 소수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겠죠. 3번 단점. 비례대표제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A. 아무리 당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 당만 보고 그렇게 가면은 그 지역의 의들은 누가 처리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첫 번째 의석수 할당 방식이 복잡하다. 요거랑 관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항상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고 비연동형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보통 그렇게 비례대표제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아예 연동형으로 바꾸진 않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꿨어. 우리나라가. 원래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 형식은 이거야. 자, 정당별로 투표를 우리 1인 2표제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 뽑고 비례대표 의원 47석을 뽑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 선거도 한단 말이야. 그 총선에서 할 때. 그래서 투표하잖아. 정당별로 얻은 비율로만큼 47석을 비례해서 가져가지. 각 정당들이. 원래 이게 원칙이야. 근데 준연동형은 여기다가도 헐썩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갑자기 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꼼수를 쓸 수 있는 허술한 부분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야. 이거를 그 당시 2019년 12월에 국회에서 그 범여권 세력들이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패스트 빠르게라는 뜻 그 패스트예요. 트랙 알죠?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가지고 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이에 맞서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라고 해가지고 막 국회에서 자유롭게 시간 제한 없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려고 했는데 그 필리버스터조차 강제로 정지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결국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시행됐던 게 2020년 4월 15일 총선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그냥 비례대표제도 의석수 할당 방식이 복잡한데 준연동형이 얼마나 복잡할까요? 맞죠. 그래서 준연동형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떠냐면은 막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들이 쫙 막 명단을 만들어 놓잖아. 우리가 보통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시만 있어봐. 너네한테 쌤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기 위해서 조금만 더 쌤이 확인 한 번만 해보고. 왜냐면 혹시 너네한테 또 잘못된 정보, 물론 이게 수능이나 내신에는 낼 수 있겠다. 내신에 낼 수 있겠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한 자료를 주고 모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네한테는 따로 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지? 우선 B 적어보자. B. 군소정당의 난리 가능성. 땅 난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정당들이 막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막 50개 정당들이 막 나오죠. 지금도 사실 그게 유지되고 있어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쌤이 작년에 엄청 잘 기억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바빠서 볼 게임 없어가지고 기억 까먹은 것 같습니다. 쌤이 한번 읽어줄게요. 맞아. 근데 지역구 소수만 혹시나 지역구 쌤이 잘못 좀 하면 안 되니까
자,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를 연동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그대로 읽어줄 테니까 좀 들어봐. 자,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이건 다 알죠.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즉 상한선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자, 47석 중 30석에는 연동률 상한선을 적용해 지역구 결과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기존이 병립형이었구나. 그래. 병립형 맞아. 기존의 병립형은 우리가 아는 거였는데, 자, 준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아는 그 정당별로 그 비율의 의석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거는, 이거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였고, 연동형은 아예 지역구 당선하고도 관련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준연동형 산출식은 의석 할당 정당 총 의석수 곱하기 정당별 득표비율 마이너스 지역구 당선자 수 전체에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어렵다 맞지? 너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면 나와요 이거. 이거는 쌤이 따로 좀 이따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알겠지? 우리 그 심화까지 적고 나서 쌤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 알겠지? 왜냐면 너네가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너네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내신에도 가끔 하면 낼 수 있거든요. 알겠지? 자, 우선 심화 봉쇄 조항까지 심화 가봤고 봉쇄 조항 이거는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이에요. 의석 차지의 최저 기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4.15 총선 때 이거를 넘기지 못해서 의석을 못 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3%예요. 3% 최저 기준. 의석 차지의 최저 기준. 자, A. 우선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노란색으로 3% 이상 득표해야 된다. 3% 이상 득표. 1.9%, 2.6% 이렇게 해서 떨어진 당들이 많아요. 그리고 B. 지역구 선거에서 몇 석 이상? 5석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득표해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C. 저지선이 낮아지면은 군소정당이 난입하겠지. 왜? 3% 정도 그리고 지역구 5석은 딱 확보해야 너네한테 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저 내려가면은 5만 정당들이 다 생길 거예요. 물론 군소정당이 난입하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분쟁이 좀 심해지겠죠. 맞지? 그에 비해서 저지선이 높아지면은 너무 양당제를 촉진하는 게 그러니까 점점 다수당에 몰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대 정당에만 배분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대 정당에만 배분된다. 알겠죠? 그래 여러분들 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사실 우리나라 선거제도 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너네는 필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쌤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 근데 이것도 필기를 하긴 해야 되겠다. 이게 또 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필기를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쌤이 우선 잠깐 너네 쉬어가는 코너로 잠깐 머리 식히는 용도로 자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되고 필기하고 싶은 사람 필기해도 돼요. 왜냐면 내신에 물론 전국 교과서는 이게 안 나오지만은 내신에 간혹가다 이런 걸 읽기 자료로 내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쉽게 이해하라고 쌤이 지금부터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선관위원회에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생각하는 거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약에 이게 듣기 싫다는 친구들은 스킵해도 됩니다. 알겠죠?
스킵해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필기하는 것만 봐도 된다. 자, 예를 들어 A 정당의 득표 비율을 자 지금 상황 설정 A 정당의 득표 비율을 8%라고 하겠습니다. 득표 비율은 8%고요. 그리고 지역구 의석이 18석 받았네. 지역구는 18석을 현재 차지할 상황이야. 그럼 봉쇄 조항이 우선 넘어가죠. 봉쇄 조항은 패스한 거야, 가볍게. 자, 이걸 갖다가 쌤이 아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어? 그렇지.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 47석 중에 30석을 준연동형. 그러면 그 남은 17석을 병립형으로 한다 했죠. 병립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비례대표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우선 어떻게 나눠야 될까? 첫 번째 우선 준연동형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쌤이 지금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계산하는 건데 실제로는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립형으로 따로 계산해야 될 거야. 병립형 먼저 해볼까? 병립형이 좀 더 쉽죠. 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되잖아. 병립형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지. 우리가 아는 대로 17석 병립형 17석에 8%를 곱해주면 돼요. 100분의 8.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100분의 너네 한 56이니까 136 나오죠. 1.36 나오지. 이런 경우에는 반올림 법칙에 따라서 몇 석 나와요? 한 석 나와요. 그럼 이제 준연동형 가는 거야. 준연동형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쌤이 아까 읽어준 대로 자, 의석 할당 정당의 총 의석수 300석이에요. 300석. 우리나라 300석이 국회 정원이잖아요. 정수잖아. 여기에 A 정당의 득표 비율 8%를 곱한대요. 8%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당 지역구의 당선자 수 지역구 의석 18석을 뺀대요. 그리고 요렇게까지만 딱 하면 요건 연동형이래. 이게 연동형. 근데 여기에 50%를 곱한대요. 즉 2분의 1을 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계산 좀 싫어하죠? 네. 24에서 18 되면 6, 3. 3석 나와요. 그러면은 A 정당은 총 얼마를 받은 거예요? 비례대표로 4개, 지역구로 18석을 차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이 좀 더 이제 한 번 더 해볼게. 공식을 좀 적어놓고 의석 할당 정당 정수 정당 총 의석수 총 의석수에 곱하기 득표 비율 득표율에 요거에 빼기 뭐한 거지? 지역구 의석 지역구 그 다음에 요거에 2분의 1 굉장히 때문에 좀 이상하게 쓴 것 같지 않지?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할 수 있어.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어. 복잡하면은 계산기 쓰면 돼. 실제로 이거는 시험에 나오려면은 정치학업 교과 다시 한번 개정되지 않은 이상은 안 나와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내신 시험에 좀 어려운 학교들은 낼 수 있다니까. 똑같이 준연동형과 병립형으로 계산을 할 건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지역구 의석을 120석 확보 120석 너무 많아요. 253석 중에 80석을 확보했다 하고 득표율을 비례대표로 해서 득표율이죠. 비례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이 1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병립형의 경우는 쉽잖아. 병립형 어떻게 계산해? 그렇지. 어떻게? 17석 중에 15% 계산하면은 100분의 얼마 나와요? 얘들아? 155니까 255가 나와서 2.55가 나와. 2.55. 이럴 경우 반올림 법칙 이용해서 몇 석? 3석이 나와요. 병립형으로 3개를 가져가는 거고
있고, 자, 준연동형으로, 자, 의석 할당 정당 총 의석수 300석에, 득표율 100분의 15, 요거에 지역구 의석 80석을 빼고, 거기에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는 걸 쓰면 진짜 간단하게 적는 거야.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진짜 복잡해져. 왜 정답이 막 50개씩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계산해볼까요, 한번? 3, 45.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의석수를. 우선 한번 계산해볼게. 45에서 80 빼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분의 35분은 얼마야, 얘들아? 한 마이너스 17.5 나오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4.5가 나와요. 그러면은 80석에서 15석을 빼 65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의석수가 줄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역구를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쌤이 너네는 이해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잠깐 좀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파워당에서 막 비례의원들 당을 만들어요. 막 지역과는 상관없는 비례의원들을 위한 당. 그러자 이제 투게더에서도 그걸 막 만들기도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런 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까지 필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필기 안 하려다가 합니다. 자, 1번 대통령 선거. 자,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들 잘 알아요. 대통령 선거 잘 알잖아, 너네. 전국 단위고, 전국 단위. 그 다음에 5년 단위제죠. 5년 단위.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단순 다수 대표자 등록입니다. 최다 득표자가 되죠. 단순 다수 대표제.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2번. 국회의원 선거는 역시나 전국 단위입니까? 네라고 하려 얘들아. 선거구가 다 있죠. 자, 이들은 4년 단위이고요. 4년 단위. 한 명이 두 표를 행사합니다.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2인 2표제. 자, 동그라미 1번.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진행이 되고요. 소선거구제. 그리고 소선거구제인 동시에 우리나라는 단순다수 대표제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47석인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 단위고요. 자, 너는 요 표만 적어볼래? 노란색으로 요 표만 좀 적어볼게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1인 1표제였어. 그래서 내가 지역구 의원을 투표하면은 그 지역구 의원이 속한 당에 투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을 적용했던 거야. 그게 전국구 비례대표제였는데, 그게 직접 선거의 원칙이라든지 표의 등가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여겨져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인가, 지금 21대잖아요. 17대면 한 16년 전 정도 되겠다. 그때부터 1인 2표제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방선거. 현재 지방선거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운영이 되고 있어. 맞지? 4년 임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요거 적어야 돼요.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냐면 진짜 선거가 많이 열렸어. 그러다 보니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점점 통합을 시켰던 거예요. 맨날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도 뽑아야 되지, 지방의회 의원들도 뽑아야 되지,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뽑아야 되지, 다 뽑아야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키자 해서 전국 동시지방 선거를 합니다. 이거 만들어진 지 얼마 안 오래됐나? 저 검색해볼까? 전국 지방 쌤도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아니라서 검색해봅시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국 동시지방선거. 어디 보자. 제 7회라고 하는 거 보니 24년 됐나? 그렇게 오래됐나? 볼까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처음으로 시작한 게 95년도네요. 95년도. 95년도네요. 그래서 제 7회. 근데 7회를 한번 기억하고 있었거든. 근데 전국 동시에 그렇게 시작한 게 꽤 오래됐네, 맞지? 적어볼게요. 1번 광역자치단체. 왜냐면 내가 이거를 썩 적기 내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진짜 순암기인데 이거를 굳이 시험에 내면 좀 그렇잖아. 시장이나 도지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단순 다수 대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최대 3회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3회 연임. 중임, 연임 이런 거 알죠? 중임은 2번 가능한 거, 연임은 3번 이상. 근데 시도지사는 딱 3번까지만 가능하대요. 3번이라 해도 12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B, 지역구 의원. 지역구 의원은 역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명부식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교육감은 빨간색을 좀 쓸게요. 빨간색. C, 시도교육감. 자, 교육감은 역시나 단순다수 대표제고요. 그리고 최대 3회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쌤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강조하고 있던 거는 시도 교육감들은 공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 이걸 쌤이 엄청 강조했어. 맞지? 그 다음에 자 기초자치단체로 갈게요. 2번 기초자치단체. 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A 기초자치단체 지자체장들 있죠? 기초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단순다수 대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순다수 대표제. 자, 근데 너네 노란색 들어. 지역구 의원. 자,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뽑히냐면은 똑같이 단순다수 대표제인데 여기서는 단순다수 대표제 중에 B의 형식을 갖고 갑니다. 즉 뭐야? 그렇지. 일정수 컷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얘네는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원들, 구의원들, 군의원들은 이렇게 뽑힙니다. 우리나라 선거제 딱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쌤이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정부식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 한번 적고 알겠지? 자, 이 정도 봤으면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됐네. 여러분들 10분 쉬었다가 좀 치우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추가 참고 자료 보면서 선거 통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봐.